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은정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7월부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에 맞춰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격적인 개발 사업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매거진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알찬 정보들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도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새 부동산 정책이 도심 속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즉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 이 이슈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도심 속에서 공급될 수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예전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컸던 부분이죠. 근데 점점 더 새 정부 들어서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성격이 많이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먼저 재건축부터 할게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자, 여기서 좀 주의해 주세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우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텍스트가 다르죠, 앞에 거랑. 자,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자,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곳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자, 도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겠죠. 상하수도. 학교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스도 들어와야 될 거고 전기도 공급돼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여기서 텍스트가 하나 빠졌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 건물만 다시 세우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게 재건축 사업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도로도 좁고 상하수도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하수관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전체를 다 뒤집어서 지역을 다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곳, 그런 데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정의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만 다른 건 아니죠. 여기서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의 비교를 할 때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합이 될 수 있는 자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 사업을 볼게요.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그리고 부속 토지, 즉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합원은 임의 가입이 가능해요. 내가 조합원이 되기 싫다, 그러면 조합원이 안 돼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분만, 이 정비 사업에 동의하는 분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동의를 안 한 분들은 매도 청구의 대상입니다. 자, 매도 청구는 무슨 의미냐면은 10가구가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9가구가 찬성을 했고 나만 반대를 해요. 그럼 나 때문에 전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 재산의 값어치를 돌려받는 거, 그거를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할게요. 재건축은 건축물,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조합원이 되기 싫으면 안 돼도 됩니다. 자, 이게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상권자라고 부르는데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고요.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허가 건물도 포함시킬 수 있고 세입자 대책도 포함시킬 수 있겠는데 딱 봐도 재개발 지역에선 조합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토지도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도 소유 연한이나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지상권자도 조건들이 다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자, 조합원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만큼 사업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에서의 조합원은 강제 가입입니다. 나는 이 정비 사업에 동의 못해, 나 여기서 조합원 안 할게, 이럴 수 없어요. 강제 가입제라는 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동의를 안 해도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나 여기서는 내가 부담금 내고 건물을 받기가 부담스러워, 이런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겠죠. 자,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가장 큰 차이는, 자,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개발은 토지, 건물,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또 양도하고 그 조합원의 권리가 유지되는 그런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그 조합원의 자격이 양도가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고요. 조합원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될 수 있는 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전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되는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복잡합니다. 딱 봐도 복잡하고요. 제목을 보시면요. 짧으면 8, 9년, 길면 10년에서 15년이다. 자, 이게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기간이에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평균 한 11년에서 12년 걸립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또 문제들이 생기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사업이죠.
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과정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조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특제주 시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지도에 나와 있어요. 무슨 재건축구역, 무슨 재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데요. 재건축 같은 데는 여기 하나의 단계가 또 있죠. 여기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넘어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정비구역이라는 단계에 가서 1차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때 1차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매도라는 게 매도 차익이 굉장히 많겠죠.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큰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는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려면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진위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추진을 하죠. 조합 설립을 추진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란 분들이 몇 분이 나옵니다. 조합장 선거도 하게 되고, 이 조합장이란 분 뒤에는 이제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에서 우리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줄게 등등 이런 식으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리가 좀 많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어느 조합장이 이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안 오고 어느 분은 저 감옥 가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대부분 2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2단계에서. 자, 2단계에 지나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이 조합원들끼리 협의가 끝났구나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가 끝난 상태가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2차 프리미엄이 좀 발생을 하죠. 물론 1차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조합 설립 인가 하니까 생각이 나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다음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거. 이때부터는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해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해요. 무조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가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누구랑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냐면 이 조합하고 그리고 관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조합에서는 조금 더 높게 지었으면 좋겠고 넓게 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 관에서는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도로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상하수 시설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학교도 더 지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우리는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만들어서 나라에 바치는 걸 우리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합하고 관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됩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 사업은 50% 이상은 진행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차 프리미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제일 복잡하고 힘든 단계인데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사업시행 인가는 조합하고 관하고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는 조합하고요. 조합원하고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아까는 조합하고 관하고 1대1의 관계였어요. 이 관리처분 계획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조건이 제시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조합하고 조합원의 관계, 즉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는 단계는 굉장히 다수일 겁니다. 적게 보면 몇백 명, 많으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손해나지 않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는 거는 그 사업은 이제 90% 이상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나머지 좀 쉬운 단계니까.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또 재개발 사업에서는 다주택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그런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단계들이 남아 있죠.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추첨하고 분양하고 이런 관계들을 거쳐서 이거 하나하나 또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큰 단계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자, 정리를 하자면 조합설립인가에서는 재건축 사업에는 무조건 이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뒤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가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거.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그 사업은 90% 이상이 진행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그 재건축 지역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소형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소형주택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거, 그때부터는 매매를 하셔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그 정비구역 내에 다주택자에게 물건을 양수하실 때는 그 조합원의 지위가 함께 양도가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개발과 재건축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긴 사업인데다가 여기에도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과 맞춤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대표님께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를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흙 속의 진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 예약을 남겨주시면 함께 부동산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또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개인 상담 1대1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의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황진현 대표님과 분석해볼 부동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입니다.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 살펴볼 텐데요. 시세는 현재 1억 3천에서 2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면적은 전용이 양 48에서 56제곱미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 3천만 원에 2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오늘의 부동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계양구의 소형 아파트는요. 자, 소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소형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거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두 채를 구매를 해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소형 주택 범위에 있고요. 자, 인근 2만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저층 아파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거는 주변에 정비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겠죠. 정비시설이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마트, 메디컬 센터 등 상주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유동인구 또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 인천에서도 재건축이 가장 확실시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근에 2만여 세대의 이 재건축도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광역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이 계산역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인데요. 이 계산역을 통해서 인천공항철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인천공항철도에서는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9호선은 인천공항철도와 연결이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5호선 또한 연결 계획이 있어 추진 중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밑으로 보시면 이제 작전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이 작전역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결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전역 밑에 보면은 이제 부평구청역이라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역에는 7호선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평역에서는 GTX B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지금 일산하고 김포 쪽으로 연장이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일산하고 김포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검단 신도시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철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양 IC를 통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부평 IC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교통 상황만 봐도 굉장히 서울과 인접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이제 3기 신도시, 자, 계양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대장 신도시 또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기존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신도시에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자,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여기 부동산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수요죠. 자,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요가 보장된 지역이라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서 인천 계양구 소형 아파트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3천에서 2억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를 임대할 때는 8천에서 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5천에서 8천만 원. 그리고 월세로 임대할 때는 1,000에 50 정도에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은 약 1억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금은 3천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계양구의 소형 아파트를 제가 좀 한 2달 정도를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현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서울 시내에 보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 또한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5억 이상에서 10억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5억 정도도 재개발 지역에 빌라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눈을 돌려서 약 수도권 주변을 보면요. 재건축이 가능하고 소형주택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알짜배기 투자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투자하시기에 현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 수도권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도움 말씀 주신 황진현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천 재건축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정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